형님, 오늘 그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항암제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을 왜 나누고 각 항암제들이 1세대 항암제는 뭐고 2세대 항암제는 뭔지, 그리고 항암제별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 1, 2, 3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한번 일단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환우분들 많이 알고 있긴 하겠지만 굳이 정의를 하자면 1세대 항암제는 그냥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같은 거, 폭탄. 너무나 광범위하게 거기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그냥 전멸시킬 수 있는, 무분별하지. 거기에 정상세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뭐 기관 공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려 없이 그냥 죽이는, 생명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1세대 항암제, 폭탄이다. 2세대 항암제는 그런 건 아니고 1세대 항암제를 써봤더니 부작용들이 많잖아. 정상세포도 죽고 조직의 기능도 떨어지고 간 수치 오르고 신장 기능 떨어지고 못 먹고 골수 기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암세포만 좀 죽이려고 해보자. 얘네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즉 분열하지 못하도록,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불임을 만들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암세포가 아무리 있어도 애들이 새끼만 안 나면, 분열만 안 하면 결국엔 얘네들도 생명체니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이 커지는 것을 좀 막아보자. 물론 왕창 죽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2세대 항암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 3세대 항암제는 이게 1세대하고 2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1세대는 말 그대로 아까 폭탄이라고 했잖아. 암세포로 죽인단 말이야. 2세대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진 못하지만 암세포가 분열하지 못하도록 뭔가 마치 거세하듯이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1세대건 2세대건 이 항암제는 직간접적으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데 3세대 항암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국군, 즉 T세포나 NK세포겠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 이게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뭐 개발됐던 연도들을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1세대 항암제는 뭐 1900년도 중후반 많이 연구 개발이 됐고 2세대 항암제, 특히 표적치료제는 2000년도 초반에서 2000년도 뭐 중순 정도부터 막 개발이 됐고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3세대 항암제는 허가받은 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러거든. 불과 몇 년 됐어. 7년, 8년밖에 안 된 거잖아. 그래서 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개발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세포독성 효과도 제일 좋고 이걸 맞으면은 암세포들이 싹싹싹 사라지지 않을까? 최신 기술이니까. 그렇지. 뭐 마치 그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건지. 1세대 항암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가서 그냥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 몸 전역에 그냥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약물을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그래도 가능하면 과학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세포들을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암세포만 죽이고 싶잖아. 그렇죠. 정상세포를 왜 죽여? 정상세포를 죽이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커지니까. 그럴 거면 그냥 독약 먹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죠. 마치 그런 논리인 거야. 그렇죠. 마치 그런 논리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를 덜 죽일까? 그래서 고민한 게 뭐였냐면은 암세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분열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암세포만을 딱 타겟팅해서 죽이기는 어려우니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게만 작용하는 약물을 한번 써보자. 암세포는 너무 빨리 분열하니까. 그렇지, 상대적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도 항암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구내염 생기고 점막염 생기고 막 그러잖아. 여기에는 점막 세포들이 불과 며칠을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세포가 분열해서 죽은 것들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막 세포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빨리 분열하니까 암세포가 아닐까 해서 가서 죽이는 거지. 그러니 이런 점막염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종합하자면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자. 그게 정상세포이건 암세포이건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근데 효율적이지 않겠어? 그럴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제일 효과적인 거는 일단은 폭탄 터뜨리고 시작하는 게 그런 제일 거야.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네. 1세대 항암제를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그 영화 있잖아. 네. 한 지역에서 전염병 환자가 막 생긴 거야. 네. 에볼라 바이러스 이제 복용돼가지고 네. 이 환자가 생겼고 이 환자가 이제 기침만 해도 이 비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치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전파력도 너무 높아서 네. 이게 금방 삽시간에 전염이 돼서 전 국민이 다 죽일 수 있는 거지. 네. 마치 지금 코로나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지역을 봉쇄하고 비행기에다가 핵폭탄 같은 거 실어가지고 거기다 투하시키는 거야. 왜? 100% 죽일 수 있거든. 다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희생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세포 독성 효과가 가장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항암제의 별명이 뭐야? 세포 독성 항암제. 세포의 독성을 일으키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다라고 별명을 붙인 거야. 예를 들면 2세대 항암제나 3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불릴 수가 없어. 왜? 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내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1세대 항암제 특징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1세대 항암제는 알겠어요. 2세대 항암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좋아. 지금까지 1세대 항암제였지. 2세대 항암제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2세대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 즉 분열하는 세포를 무차별하게 죽이는 폭탄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너무나 이 환자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골수 기능 저하도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2차 암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로 인해서 정말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조금 고칠 수가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게 표적 치료제이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그러한 단백질에만 작용하는 약물을 만들자 이거야. 아하. 암세포를 조금 더 잘 골라보자 이거네요. 바로 그런 거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암세포에만 잘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만약에 있다라면 거기에만 작용하는 거를 써보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세상에 암세포에만 딱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겠어? 없어요. 있었으면 좋은데 참. 그럴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정상 세포에도 약간씩은 발현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도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세포에 많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적 항암제이고 표적 항암제는 이게 컨셉이 어떠냐면은 비록 암세포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무차별적으로 분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분열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세포가 죽었을 때야. 늙어서 죽었을 때. 태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늙으면 죽는데 딱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은 만큼만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그 정상적이라면. 그래야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암세포도 그거랑 똑같아서 얘네들도 특정한 상황이 돼야 되지만 분열을 할 수가 있어. 마치 정상 상황에 있을 때는 죽어야지만 분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특정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암세포 표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수신기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 모든 세포들은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분열해라라는 신호를 받는 수신기가 세포 표면에 있어. 이 수신기는 암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있어야 돼. 그렇죠. 당연하지. 정상세포도 특정 상황에서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분열해라라는 신호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장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인자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수신기까지 이렇게 쫄쫄쫄쫄쫄 와서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분열을 시작하는군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내가 암세포라고 하면은 내 콧구멍이 수신기인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밖에서 어떤 성장인자, 어떤 구조를 가진 단백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콧구멍에 딱 달라붙으면 콧구멍 안으로 해서 뇌로 신호를 주는 거야. 분열해라라는. 근데 이 성장인자가 내 콧구멍에 이 수신기에 딱 달라붙지 않으면은 신호를 줄 수가 없어. 분열하라는.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딱 콧구멍에 달라붙지 이런 데는 절대 안 달라붙어. 네. 아무리 와도. 그렇게 해서 콧구멍에 딱 달라붙어서 분열해라 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포는 어떻게 되냐? 두 개로 분열을 해. 암세포도 심지어.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암세포잖아. 네. 무언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네. 암세포는 어떠냐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이 성장인자 콧구멍에 딱 달라붙지 않더라도 네. 이 안에서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 네. 온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세포는 이 안쪽에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어. 오프. 콧구멍에 붙어야지만 켜지는군요. 이게 그렇지. 성장인자가 딱 달라붙어야지만 이게 스위치가 온으로 딱 켜지면서 이 머리 뇌까지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야. 분열하라는. 네. 근데 암세포는 달라붙지 않아도 여기가 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맨날 분열해. 그렇지. 네. 계속 분열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네. 당연히 잠도 안 자고 네. 얘는 그거밖에 안 해. 네. 분열하라, 분열해라, 네. 분열해라. 시도 때도 없이 분열해라, 분열해라.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얘가 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스위치를 어떻게 꺼야죠? 부수든지 뭐 해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고 이 안 속에 있는 코에 있는 스위치를 오프해보자. 네. 꺼버리자. 네. 그게 바로 표적 항암제 시초야. 가장 고전적인 표적 항암제. 그러면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 세대가 훨씬 좋네요. 그렇지. 예. 폭탄하면 막 다른 애들도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얘는 그 스위치만 딱딱딱 끄고 다니면 바로 그런 거지. 그럼 좋네요. 그렇지. 예. 근데 생각을 해봐. 암이 좀 커가지고 수술적으로 제거가 어려워.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2세대 항암제, 표적 치료제를 먼저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1세대 항암제를 먼저 쓰는 것보다 높을까? 스위치 아무리 꺼도 여기서 막 분열하고 있는 거야. 끄는 속도보다 분열하는 속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먼저 일단 좀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뭐 암이 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지 않고 표적 치료제를 단독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네. 물론 1세대 항암제 예전에 썼겠지. 네.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때는 뭐냐면은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없애려는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비록 암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을 때 어차피 못 죽일 거니까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 표적 항암제를 써서 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완치의 목적이 아닐 때 또 그런 형태를 쓰기도 하지. 납득이 되잖아. 그렇네요. 그게. 그럼 이제 한번 3세대 항암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럴까? 예. 3세대 항암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항암제이고 면역 항암제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1세대하고 2세대 항암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약물들이 암세포에 직접 어쨌든 작용을 하잖아. 근데 3세대 항암제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얘는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고 암세포의 분열을 막을 수도 없고 얘는 어떤 거냐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옆에서 진짜 응원해 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원래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돕는 역할을 하는군요. 바로 그런 거지. 굉장히 간접적이네요. 엄청 간접적이지. 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NK세포, 암 환우분들 혈액 검사하면은 T세포, NK세포 없는 사람 없거든.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암 환자 몸에는 암세포가 있잖아. 그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은 T세포하고 NK세포는 하는 일이 암세포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걔네들 믿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3세대 항암제 약간의 좀 환상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야. 물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약물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한테 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정말 잘 버티고 있긴 하잖아. 근데 만약에 연합군이 와가지고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러시아 본토에 확 뿌려 그냥 그럼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군이 특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 죽이는 폭탄 쏘고 레이저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기만 살짝씩 정보만 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 싸우는 거 누가 싸워?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우크라이나 군만 싸우고 있거든. 네. 우크라이나 군이 이런 형태로 해서 네.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뭐 밀당은 할 수는 있어도 네. 승리의 종지부를 깃발을 꽂기에는 쉽지는 않거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그게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와 3세대 항암제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러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어떤 T세포의 역할을 도와주는 거면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T세포를 활성시키는 약물들을 면역 항암하고 있는 분들한테 썼을 때는 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 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 실제로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면역 항암제 하시는 분들 이제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단 말이야. 네. 출시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고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여를 받았고 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면역 항암제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군이 분명히 있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군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임상 논문들이 꽤 있어. 논문을 쭉 살펴보면은 도대체 잘 들었던 군은 어떤 환자의 네. 특성이 있었을까? 네. 이게 잘 안 들었던 군은 어떤 그 환자만의 특성들이 있었을까? 솔직히 뭐가 문제였길래 네. 똑같은 스테이지에 똑같은 암종의 환자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듣고 이쪽은 잘 안 들었을까?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결국은 보면 대부분은 T세포와 관련돼 있어. 아하. 이 T세포가 얼마나 활성도가 높냐.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소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T셀 리셉터라고 하는 T세포가 이게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된 T세포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는 면역항암제가 상대적으로 잘 들었고 이게 잘 발현되지 않은 T세포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는 면역항암제가 상대적으로 안 들었다라는 거야. 이건 논문이 너무 많아. 네. 임상 케이스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소위 뭐 면역 주사라고 하는 사이모신 알파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러한 약물들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T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라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거고 T세포의 T셀 리셉터를 조금이라도 더 다양하게 만들자는 게 중추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관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환자한테 도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였는데 어떤 환자 가족이 상담을 나한테 받으러 왔어. 네. 가족이 왔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분이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거야. 아니 하나만 받아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두 개를 받았으니 어떻겠어 기분이. 전이가 아니라. 전이가 아니라. 그래서 어디였냐면은 하나는 식도 쪽이었고 네. 하나는 위 쪽이었어. 그리고 식도 쪽에 있는 그 암은 약간이 좀 진행이 돼서 주위에 있는 림프절에 조금 전이가 된 상태였어. 그래서 이분은 뭐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동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한번 투약할 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은 오롯이 환우분이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왔는데 뭐 암에 대해서 진단받고 너무 경황이 없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 네. 솔직히 뭐 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가장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 대학 교수님이 할래 말래 결정은 당신들이 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면역 항암제가 뭔지도 모르고 네. 키투르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용이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뭘 알아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난 얘기를 한 거야. 1세대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서 네.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네.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쓸래 말래를 제안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면역 항암제가 어떠한 컨셉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세포특성 항암제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네. 마치 세포특성 항암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전쟁이 났을 때 연합군이 직접 와서 막 죽이는 거고,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국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국군도 같이 싸우는 네.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입장이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완벽하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니 이 세 가지 조합을,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와 면역 항암제 이러한 조합들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섞어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고, 그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경제적인 것들은 부차적이잖아. 일단은 해봐야 되니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나가셨거든.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런 것 같아. 약이라는 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특정한 약물 하나로, 특정한 방법론 하나로 암을 완벽하게 정복하겠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암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캐릭터의 세포들이 각각 다른 세포들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거라 하나의 솔루션만으로 얘네들을 각각 특성이 각각 다른데 얘네들 다 제어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오늘 뭐 얘기 나눈 것 중에는 어떤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모든 약물들은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내성에 대한 주제로는 다루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조합으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정답이다. 네, 그럼 오늘은 구자일 원장님과 함께 1, 2, 3세대 항암제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한계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조금 더 재밌고 맞아요. 쉬운 주제들로. 맞아요. 다음에 바로 찍기로 한 게 뭐였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고 좀 더 자세하게 그때는 한번 파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뤘던 내용이 대부분 환우분들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생소해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된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